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장대비가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세차게 쏟아져 내렸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빗물에 젖은 거리의 풍경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드러났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서연은 차의 조수석에 앉아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배를 움켜쥔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아랫배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으려 애썼지만 고통의 파도는 그녀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와 남편 차민준의 첫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 생명은 위태로운 불꽃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차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굵은 빗줄기를 뚫고 질주하면서도 간간히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아내의 고통이 아닌 이 상황으로 인해 틀어져 버린 자신의 저녁 스케줄에 쏠려 있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소독약 냄새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서연은 차가운 이동 침대에 눕혀져 황급히 안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것이 이 낯설고 두려운 공간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민주는 마지못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민준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산의 징후가 보이며 산모의 상태도 매우 위중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연의 귀에는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밀려오는 고통과 뱃속 아이에 대한 절박한 걱정뿐이었다. 제발, 제발 우리 아기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다. 의사의 긴급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자신의 휴대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한유라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짧은 망설임 끝에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겼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주머니가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표정은 이제 명백한 갈등으로 일그러졌다. 한쪽에서는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보호자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서연과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을 번갈아 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애원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극심한 고통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한마디를 외치고 있었다. 제발 내 곁에 있어줘. 하지만 그 간절한 외침은 민준에게 닿지 못했다. 그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의사와 서연에게 등을 돌린 채 복도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지금 전화할 상황 아닌 거 알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심각하게 변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는 굳은 얼굴로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냈다. 서연은 그의 행동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급한 회사 일이야. 지금 당장 가보지 않으면 모든 게 잘못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무적으로 들렸다. 변명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회사, 일,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과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의 회사 일이란 말인가.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가지마, 제발, 민준 씨, 나 무서워.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분명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땀으로 젖은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다.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금방 해결하고 올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금방이라니 무엇을 해결하고 온다는 것인가. 그의 등 뒤로 의사의 황망한 표정이 보였다. 보호자분,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외침에도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구둣발 소리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져 갔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복도 끝에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서연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음을 직감했다. 세상에 완벽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배의 고통보다 더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아득해졌다.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 순간 서연의 뇌리에는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과 무심한 목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울부짖던 빗소리가 뒤섞여 각인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아이를 잃는 고통과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이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밤 강서연은 아이와 함께 자신의 일부도 죽었다. 병원 특실의 하얀 침대 위에서 강서연은 눈을 떴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창문으로는 희미하고 차가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온몸을 찢을 듯한 고통은 둔탁한 통증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공허한 상실감이 심장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느껴졌던 작은 생명의 온기가 사라진 텅 빈 그곳의 냉기가 손끝을 통해 그녀의 영혼까지 파고들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베개싯을 적셨다. 아이를 잃었다. 그리고 그 가장 끔찍한 순간에 남편은 그녀의 곁에 없었다.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천장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어젯밤의 비극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위험할 정도로 선명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차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옷차림은 밤새 무언가에 시달린 듯 흐트러져 있었지만 표정은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의 손에는 상투적인 위로의 상징인 하얀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준비된 사과를 기계적으로 내뱉기 시작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거래였고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그는 아이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다.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의 변명을 들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재만 남은 불씨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했던 일이 뭐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민주는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며 중요한 계약이니 주주들의 위기니 하는 애매한 말들을 반복했다. 그는 이 상황을 돈과 선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곧 멋진 휴가를 보내주겠다거나 그녀가 원했던 신형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늘어놓았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본 모습을 보았다. 그는 권력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이기적이고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를 향한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슬픔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하자.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충격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그녀가 이혼을 요구하다니.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TK그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거칠게 반발하며 이혼하면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협박했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거짓된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몇 주 후 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그들의 호화로운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민준과 그의 가문이 고용한 변호인단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서연을 돈을 노리고 결혼한 여자, 아이조차 제대로 품지 못하고 이제는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내려는 불안정한 여자로 매도했다. 소송 절차는 의도적으로 지연되었고 모든 단계는 그녀에게 심리적 고문을 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서연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TK그룹의 힘에 겁을 먹은 그녀의 가족들마저 재결합을 종용했다. 친구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멀어졌다. 그녀는 존엄성과 아이, 남편, 그리고 사회적 명성까지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을 비방하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작고 외로운 오피스텔,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결혼과 함께 포기했던 그녀의 꿈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밤새워 읽었던 낡은 법학 서적들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고통을 약점으로 삼지 않고 갑옷으로 만들 것이다. 이 슬픔을 감옥으로 삼지 않고 연료로 삼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법학 공부를 시작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차민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헌법책의 첫 장을 펼쳤다. 한때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에 실려갔던 유약한 강서연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강서연이 태어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밤이 깊었지만 유독 한 검사실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그곳은 이제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강서연 검사의 공간이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3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서는 여리고 순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얼음 같은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 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맹수에 그것처럼 깊고 단단했. 검찰 내부에서 그녀는 얼음 여신 혹은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애와 타협을 모르는 집요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별명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진성건설의 박 이사에 대한 비리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정계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를 방패 삼아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여러 검사들이 이 사건에 손을 댔지만 박 이사의 교묘한 증거인멸과 외부의 압력 앞에 번번이 좌절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달랐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뿌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대였다. 그때 수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진우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는 잔뼈 굵은 베테랑 수사관으로 처음에는 젊은 여성 검사인 서연을 불신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그녀를 믿고 따르는 충직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함께 건넸다. 그들의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깊은 신뢰가 굳건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취조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강서연이 서류를 검토하며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진성건설의 박 이사가 오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젊고 야망 있는 여성 검사님이라 보기 좋군요. 하지만 세상 일이 책에서 배운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텐데요. 서연은 그의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차가운 시선에 박 이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조성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과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나갔다. 박 이사의 얼굴에서 점차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질문에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 가려 했지만 그녀의 질문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하게 그의 거짓말을 도려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했다. 그가 거짓말을 할수록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도록 유도했다. 취조실안은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였다. 작년 10월 11일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모 의원과 만나셨죠? 그날 저녁 식사 비용으로 법인카드 3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의원님의 사모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더군요. 박 이사님의 처남 이름으로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연이 던진 결정적인 질문에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논리는 무너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최 수사관이 건네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박 이사가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숨겨둔 비밀 금고를 여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돈다발을 세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 이사의 오만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는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그의 완전한 패배를 그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집행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 수사관에게 말했다. 구속영장 집행 준비하세요. 그 말은 박 이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승리는 그녀에게 기쁨 대신 서늘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불 속에서 단련된 한 자루의 칼과 같았다. 더 큰 전쟁을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그녀는 문득 차민준을 떠올렸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상처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냥꾼의 시야에 들어온 마지막 사냥감일 뿐이었다. 3년의 시간은 그녀를 피해자에서 심판자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진성건설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강서연에게는 잠시의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부장검사가 그녀에게 새로운 사건 파일을 건넸다. 블루웨이브 테크라는 작은 IT 기업의 회계 부정에 대한 내부 고발 사건이었다. 겉보기에는 흔한 기업 비리 사건 중 하나로 다른 검사들이 맡기 꺼려하는 자잘한 일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연은 파일을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건 뒤에 무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깨끗했다. 마치 전문적인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손을 본 것처럼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최진우 수사관을 불러 블루웨이브 테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최 수사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조사한 끝에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블루웨이브 테크는 최근 한 벤처 캐피탈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회사의 규모나 실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다. 서연과 최 수사관은 그 벤처 캐피탈의 배후를 파고들었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 수사관은 끈질겼다. 그는 과거 인맥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다. 자금 세탁에 이용된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이사가 TK그룹의 이름 없는 작은 자회사 이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 속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서연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TK그룹, 그 이름이 등장하자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TK타워 최고층. 그룹 부회장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민주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제왕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더욱 오만하고 강력한 남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이제 TK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회의가 끝나자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한유라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연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이자 차민준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민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야망과 상호 이익으로 맺어진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가까웠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블루웨이브 테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리고 담당 검사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다. 강서연 검사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표정에 찰나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곧 경멸이 섞인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강서연. 그는 그녀를 기억했다. 병원에서 무력하게 울기만 하던, 자신이 버렸던 나약한 여자로. 그런 그녀가 감히 자신의 제국의 칼끝을 겨누려 한다는 사실이 그는 우습기 짝이 없었다. 강서연이라. 아직도 그 이름이 들리는군. 재미있는 일이야. 그는 부하 직원에게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라는 듯 무심하게 지시했다.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더 이상 내 귀에 그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그는 이것을 법적인 위협으로 인지하지 않았다. 그저 버림받은 전처가 벌이는 치졸한 복수극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칼이 지난 3년간 얼마나 날카롭게 벼려졌는지, 그녀의 가슴에 맺힌 한이 얼마나 깊고 차가운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작은 불씨가 자신의 제국 전체를 불태울 거대한 화염이 될 것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 그날 밤 차민준과 한유라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웃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 시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검찰청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관계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블루웨이브 테크와 TK그룹의 자회사를 잇는 가느다란 선. 그것은 아직 폭풍의 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폭풍의 전체 경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고요했지만 이미 거대한 전쟁은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연의 수사팀은 비공식 태스크포스로 전환되어 비밀리에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신뢰하는 소수의 검사와 수사관들만이 이 위험한 작전에 함께했다. 사무실의 화이트보드는 이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로 뒤덮였다. 수많은 가명 계좌, 유령 회사, 그리고 화살표들이 돈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블루웨이브 테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회사는 TK그룹의 막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많은 세탁기 중 하나였던 것이다. 수사는 험난했다. 서연의 팀은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비밀리에 감시하며 조직의 말단에 있는 약한 고리들을 압박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끈질긴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비자금은 단순히 차민준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TK그룹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자금원이었다. 그 돈은 정계, 관계, 심지어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로 흘러들어갔다. TK그룹의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수사를 무마하며 기업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차민준 혼자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인 차 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공고하게 구축해 놓은 거대한 부패의 성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싸우는 상대는 전 남편 한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괴물이라는 것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차민준은 강서연의 수사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가 내렸던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는 먹히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은 정상적인 압력으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재미있게 여기지 않았다. 짜증이 났고 약간의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의 통제에서 벗어난 변수가 생긴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민주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룹 법무팀장과 검찰 고위직 출신인 고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날 이후 서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체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먼저 검찰 내부에서부터 압력이 들어왔다.
차 회장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오른 서연의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는 사사건건 그녀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고 예산을 삭감했으며 다른 사건에 그녀를 투입하려 시도했다.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던 핵심 증인들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종적을 감췄다.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한 내부 고발자는 의문스러운 정황 속에서 자살로 처리된 채 발견되었다. 동시에 TK그룹과 유착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은 서연의 수사 동기를 의심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전 남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여론몰이였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압박의 수사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팀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러한 방해 공작은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수록 그 뒤에는 상상 이상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결심은 차가운 결의를 넘어 얼음 같은 분노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보낸 변호사가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수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거액의 보상금과 다른 기관의 고위직 자리를 제안했다. 그것은 회유인 동시에 최후 통첩이었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민준 부회장에게 전해주시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녀의 대답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부장검사는 방금 전 그녀에게 수사를 중단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돌아갔다. 팀원들은 지쳐 있었다.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그 중심에는 차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패배감을 느끼는 대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붉은색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정치인의 이름에서부터 차민준의 이름까지 망설임 없이 굵고 곧은 선을 그었다. 이제 조용한 전쟁은 끝났다.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강서연의 선전포고는 차민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감히 버림받은 전처가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차가운 사리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짓밟아서라도 무릎 꿇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즉시 한유라를 불렀다. 그녀의 성공과 화려한 삶은 전적으로 차민준의 권력에 기생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기꺼이 그의 공범이 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중의 함정을 계획했다. 하나는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직업적 함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할 개인적 공격이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음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여자가 과거에 약한 강서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직업적 함정은 교묘하게 설계되었다. 민주는 과거 서연이 맡았던 사건들 중 하나를 골라냈다. 그녀의 수사 때문에 회사가 부도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한 사업가를 찾아내 그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그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고 서연이 경쟁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도록 사주했다. 조작된 사진과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동시에 한유라는 연예계와 가십 매체에 퍼져 있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다. 그녀는 뒷세계의 흥신소를 고용해 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특히 이혼 직후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몰아갈 만한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심지어 서연의 가족에게까지 접근해 돈으로 그녀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유도하려 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어두운 기운을 감지했다. 최진우 수사관이 그녀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다는 첩보와 함께 사설 탐정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정보를 가져왔다. 검찰 상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TK그룹 수사에서 배제시킬 공식적인 명분을 손에 넣기 직전이었다. 수사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이것이 차민준의 방식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해명하는 것은 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무기를 역으로 이용해 적의 심장을 찔러야 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팀원들에게 모든 대응을 멈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예정대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준에게 매수된 사업가 김 사장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서연의 부패 혐의를 폭로했다. 그가 제시한 조작된 증거들은 매우 그럴듯해 보였다. 언론은 미친 듯이 이 소식을 퍼날랐고 순식간에 강서연은 부패 검사로 낙인 찍혔다. 검찰은 어쩔 수 없이 내부 감찰을 발표했고 서연은 TK그룹 수사에서 잠정적으로 배제되었다. 모든 것이 차민준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다. 모두가 그녀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서연과 최 수사관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그녀는 이미 최 수사관에게 폭로자인 김 사장의 뒷조사를 지시해 놓았다. 함정을 파놓은 사냥꾼의 동선을 미리 읽고 그 뒤에 또 다른 덫을 설치해 둔 것이었다. 최 수사관의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김 사장은 최근 거액의 도박 빚을 출처 불명의 현금으로 모두 갚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돈이 한유라가 탈세를 위해 사용하던 유령 회사 계좌에서 흘러나왔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서두르던 한유라가 꼬리를 남긴 것이다. 그들은 서연을 잡기 위해 던진 그물에 자신들이 걸려들고 말았다. 서연은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찍힌 은행거래 내역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음해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차민준과 한유라는 그녀를 파괴하려다 오히려 그녀의 손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준 셈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차갑고도 위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최 수사관을 보며 말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을 향한 내부 감찰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제시한 함정 수사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여론은 되려 검찰을 향한 음모라며 들끓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혼란을 연막 삼아 자신의 진짜 목표를 향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한유라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저지른 불법 자금 거래는 이제 그녀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합법적인 수사의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의 팀은 한유라의 유령 회사를 샅샅이 뒤졌다. 개인적인 탈세를 넘어선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었다. 그 속에서 그들은 3년 전 TK그룹의 전 재무총괄이사였던 이진석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기록을 발견했다. 이진석은 그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되어 해외로 떠난 인물이었다. 모든 정황이 그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최진우 수사관을 급파했다. 그들은 해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는 이진석을 찾아냈다. 과거 대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공포에 찌든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
최 수사관과의 첫 만남에서 그는 TK그룹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살고 있었다. 최 수사관은 그를 협박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이진석에게 TK그룹이 이미 모든 비자금 혐의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작업을 마쳤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강서연 검사가 어떤 인물인지, 그녀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선택은 이사님 몫입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썩든가 아니면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얻든가. 결국 이진석은 무너졌다. 그는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숨겨두었던 비밀 파일을 최 수사관에게 넘겼다. 그 안에는 TK그룹의 전체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디지털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끔찍한 3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비가 쏟아지던 3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재무이사였던 이진석은 차민준의 지시로 진행했던 대규모 주가 조작이 금융감독원에 포착되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 주가 조작은 차민준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후계자 자리를 확정지은 결정적인 성공 신화의 기반이었다. 모든 증거를 그날 밤 안에 파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패닉에 빠진 이진석은 차민준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병원에 있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급해진 이진석은 당시 민준과 함께 있던 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차 부회장이 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한유라가 민준에게 걸었던 그 전화는 사랑의 애원이 아니었다. 공범의 절박한 비상신호였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차민준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죽어가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자신의 범죄 제국,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병원을 뛰쳐나와 이진석을 만났고 직접 증거인멸과 불법 자금 이체를 지시하며 밤새 범죄를 은폐했다. 그에게 아내와 아이의 목숨은 자신의 야망과 부를 지키기 위한 재단에 바쳐진 하찮은 재물에 불과했다. 현재 시점, 최 수사관은 보안 전화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서연에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의 서연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의 냉철한 검사의 가면이 순간적으로 금이 갔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다시 3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무력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대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섬뜩한 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단지 다른 여자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는 남편의 범죄적인 야망을 위해 철저히 희생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전화기를 쥔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심판뿐이었다. 차가운 잿빛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강남의 TK타워를 향해 질주했다. 선두 차량에 앉은 강서연의 얼굴은 감정 없는 가면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3년 전 절망 속에서 홀로 병원을 나섰던 그녀는 이제 거대한 악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 칼날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비밀 수사는 없었다. 오늘 이 전쟁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TK타워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서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직접 팀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목표는 단 하나, 제국의 심장부인 차민준의 부회장실과 중앙재무팀이었다. 차민준은 임원 회의를 주재하던 중이었다. 조금 전 보고받은 강서연의 반격을 어떻게 짓뭉갤지 의기양양하게 논의하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서연이 수사관들을 대동한 채 들어섰다. 민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과거의 나약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목을 겨누러 온 무서운 적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에서 분노로 다시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권력을 들먹이며 그녀를 협박했지만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법의 칼날은 이미 그의 목전에 와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꾸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명령했다. 압수수색 소식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되었다. 뉴스 채널 헬리콥터가 TK타워 상공을 맴돌았고 건물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검찰, 비자금 혐의 TK그룹 전격 압수수색. 그 헤드라인 하나만으로 TK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성의 이미지는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TK그룹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었던 정관계 인사들은 뉴스를 보고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첫 번째 본능은 자기 보존이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차씨 일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걸었던 차 회장의 전화는 응답이 없었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부패의 성벽은 놀라운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었다. 늙은 사자는 이제 발톱 빠진 신세가 되었다.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TV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유라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강서연을 모함한 것뿐만 아니라 TK그룹의 비자금 조성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자신의 위기를 수습하기에 급급해 그녀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그녀를 희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두려움과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한유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다. 그녀에게도 보험이 있었다. 민준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 그가 숨겨달라고 부탁했던 서류들이었다. 그녀는 검찰과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차민준을 배신하는 대가로 자신의 죗값을 가볍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서연의 사무실로 연락을 취했다. 한편 압수된 서버와 서류들이 분석되고 있는 검찰청에서는 이진석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때 한유라가 접촉을 원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서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한유라의 예측 가능한 이기심조차 그녀의 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쥔 기분이었다. 서연은 마침내 피의자 차민준에게 공식적인 검찰 출두 요구서를 발부했다. 압수수색이 개전포고였다면 이제는 적의 수장을 직접 겨냥할 차례였다. 그녀는 소환장에 서명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손댈 수 없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TK타워가 이제는 포위된 채 허물어지고 있는 성체처럼 보였다. 힘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형사대법정.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 그리고 세기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엄숙한 표정의 재판부가 높은 법대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한때 제왕처럼 군림했던 차민준이 앉아 있었다. 몇 달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 속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화려한 오만함은 사라지고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초췌한 모습이었다. 검사석에 선 강서연은 그와 정반대였다. 단정하게 맨 쪽머리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법복. 그녀의 전신에서는 차갑지만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석과 한유라 같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비밀 장부라는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었다. TK그룹 변호인단의 논리는 서연의 예리한 반박 앞에 조각조각 부서졌다.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늘은 최후의 논고, 즉 심판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개인적인 감정이 완벽히 배제되어 있었기에 오히려 법정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띄우며 피고인 차민준과 TK그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주가, 조작과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의 과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풀어냈다. 그녀의 논고는 TK그룹이 기업이 아닌 사회를 좀먹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음을 명백히 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그녀는 그의 동기로 넘어갔다. 피고인 차민준의 범죄는 끝없는 탐욕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괴물 같은 특권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법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그의 모든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엔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제적 범죄와 도덕적 파탄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무게가 실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년 전 어느 비 오는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3인칭 시점으로 그날의 비극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과 뱃속 아이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서연은 남편이 받았던 한 통의 전화를 언급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연인의 투정이 아닌 바로 이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범의 긴급 요청이었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의 선택을 묘사했다. 죽어가는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자신의 범죄 제국을 구하러 달려갔던 한 남자의 선택을. 그녀는 마침내 피고인석의 차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통제된 목소리에는 이제 3년의 한이 서려 있었다. 피고인 차민준은 단지 법을 어긴 경제사범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사람입니다. 아내와 아이의 목숨보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말로 논고를 마쳤다. 무거운 침묵이 법정을 짓눌렀다. 그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버티고 있던 차민준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저지른 가장 치욕적인 비밀이 자신이 버렸던 바로 그 여인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법적인 죄의 무게와 도덕적인 죄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적이 아니라 자신이 파괴해버린 과거의 망령처럼 보였다. 그는 피고인석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동물적인 절규와 함께
무릎으로 기기 시작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뿌리치고 서연을 향해 기어갔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의 처절한 애원은 텅 빈 법정 안을 울렸다. 서연은 한때 자신의 세상이었던 남자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승리감도 동정심도 아닌 그저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의 침묵과 외면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다.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 심판의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선고 공판일. 법정은 다시 한번 인파로 가득 찼지만 며칠 전의 격정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법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검사석에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방청석 첫 줄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3년간 공들여 연출한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심판자가 아닌 역사의 증인이었다. 재판장의 낮은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TK그룹의 범죄가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해악과 그 규모의 전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차민준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점과 그의 깊은 도덕적 파탄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문은 단순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한 시대의 부패를 단죄하는 역사의 기록과도 같았다. 피고인 차민준, 징역 25년.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통상적인 경제사범의 형량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이었다. 그의 아버지인 차 회장과 범죄에 가담했던 다른 임원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한유라는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그녀의 인생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TK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3년 동안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깊고 고요한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차민준과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회한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히 지워진 존재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다. 지금 심정이 어떤가?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였는가? 그녀는 그들의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준비된 단 한 문장을 나지막이 말했다. 정의가 실현되었을 뿐입니다. 검사로서 제 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자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걸어 나왔다. 멀리서 최진우 수사관이 그녀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였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의 차에 타는 대신 혼자 걷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걸음을 옮기면서 그녀는 지난 시간을 반추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약한 여자, 고통을 연료 삼아 칼날이 되었던 검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낸 지금의 자신.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복수가 죽은 아이를 되살려주지는 못했다.
가슴 깊이 새겨진 최초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다른 것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을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승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차민준을 파괴함으로써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진정으로 승리한 것이었다. 어느덧 그녀의 발걸음은 한강 공원에 닿아 있었다. 해질녘의 강물은 마지막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강 건너편 빌딩 숲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정화의 바람처럼 시원하고 맑은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슬픔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강 너머로 펼쳐진 무한한 도시의 불빛,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새로운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